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주식할 시기를 사는 것이다. 아주 오래된 주식 투자 격언이죠. 바로 주식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격언은 단지 매도할 때, 매수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투자 상품 자체에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령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시장이 그랬죠. 일시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시장이 계속 올라서 주식만 했다면 누구나 웬만큼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1년 4월 지금은 주식을 할 시기일까요? 안타깝게도 그 어떤 투자 격언도 이런 질문에 대해선 답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하죠. 저희도 어떤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5233님, 주말에 가족들이랑 외출 한번 하고 오니까 돈이 훅훅 나가네요. 그래도 쓸 땐 쓰고 또 절약할 땐 절약하는 게 좋은 거겠죠? 그럼요. 이 절약이라는 게 일단 1장, 2장의 서론 본론에는 아끼는 게 있지만 또 결말에는 쓸 때 잘 쓰는 법도 큰 틀에서 절약에 들어간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잠시 후에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이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아이돈 케어 시간 있죠.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종잣돈 모으는 비법부터 부자 되는 습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리고 코너가 토요일로 옮겨왔습니다. 투자는 즐거워. 투질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틈새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바로 기초부터 다지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동평균선 기술적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난주에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나는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까? 네. 네,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큰 틀에서는 그랜빌의 이제 이동평균선 관련한 투자 법칙을 하나씩 배우고는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매수는 뗐으니까 지난주에 네. 이번부터는 매도죠. 네, 이동평균선을 보고 언제 매도를 잡아야 될까? 네. 네. 오늘은 이제 매도에 대한 두 가지 법칙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좀 전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 급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오늘부터는 두 개씩. 두 개 하니까 네. 좀 저도 마음이 편해요. 아, 시간이 그렇죠. 많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은 또 매도 관련해서는 네. 굳이 우리가 꼭 기술적 분석으로 팔아야 되느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네네네네.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따로 좀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네, 매도를 하시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매도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목표가를 원활하게 잡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지? 잘 사서 좀 잘 오르고 있는데 난 언제쯤 이거 수익 실현을 해야 배가 아프지 않고 괜찮을까? 네.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려주세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네, 가야 돼? 네. 이걸 모르니까 네. 목표가를 설정을 못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컨닝을 하는 겁니다. 뭘 컨닝을 하는 거냐면은 네.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요. 정말 스몰캡, 엄청나게 작은 스몰캡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적정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줍니다. 네. 그럼 적어도 그 라인까지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한 게 지금 2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라면은 네. 그게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3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3만 원 근처까지는 내가 끌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컨닝을 하는 방법으로 근데 좀 길게 보지 않습니까? 증권사들은 거의 이제 그렇죠. 52주 뭐 1년치의 목표 주가를 많이들 설정을 하니까 네. 좀 그 호흡이 급한 분들은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음. 이제 좀 추가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차트적으로 네. 예를 들면 이제 전고점, 음. 예를 들어서 전고점이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음. 다시 올라가는 상황일 때는 네. 전고점까지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그 부분이 사실 돌파가 돼야지만 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돌파가 안 되면 또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나중에 이제 저희 시간에서도 배울 거예요. 이제 뭐 밸류에이션, 뭐 영업이익에다가 뭐 펄을 곱해가지고 네. 적정 주가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적정 밸류에이션을 공부를 해가지고 예상 주가를 그 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어요. 자산을 본다든가, 그렇죠. 또 세일 매출액을 본다든가, 그렇죠. 정말 예. 많죠 지표들이. 그래서 네. 그런 것들로 해서 또 잡아보시는 것도 있고요. 또 가장 또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동종업계의 이제 유사한 기업의 실적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진단 키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젠이라는 종목과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시총 그리고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셀트리온이라는 또 종목이랑 또 비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사이에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건 어느 정도 시총까지는 가야 정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 업종 내에 비슷한 종목이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아니면 모멘텀을 가지고 먼저 더 높게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으면 적어도 이러한 이슈 그리고 이러한 실적이라면은 이 기업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라는 그런 식으로도 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가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나중에 네. 한번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좀 구하시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나만의 목표가를 세워 놓으면 네. 뭐 익절이든 네. 혹은 손절 라인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절 라인 반드시 잡아야 위 되죠. 아래가 다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도를 파는 법을 생각해 봐라라는 또 팁도 하나 줬고요. 본격적으로 그랜빌의 네. 이동 평균선을 보고 하는 매도 법칙 네. 네 가지 중에 이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 법칙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제 올라가고 네. 있는데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예요. 근데 예. 이게 이동평균선이 원래 오르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음. 이제 이동평균선도 같이 하락을 하는데 음. 이 1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등락폭이 있거든요. 네. 그 폭들이 점점 좁혀지고 간격이 짧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올랐다가 음.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네. 올라갔다가 이런 움직임들로 반복이 되면서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이 진폭이 짧아지고 그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회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얘기를 또 다시 드려야 돼요. 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네.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배열로 쭉 뻗어 나가죠. 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조정을 나올 때를 보시면은 네. 기울기의 폭이 점점 완만해지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이제 뭐 수렴도 해요. 단기 이평선들은 수렴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사실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기울기가 높게 유지가 되면 우상향. 네,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괜찮지만 이 뭐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차트가 보일 텐데 네. 지금 마지막 등락폭이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을 보시면은 21선이 첫 번째 상승과 두 번째 상승할 때까지는 기울기가 유지가 되다가 네. 세 번째 이제 등락폭이 끝날 때쯤 보시면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거의 옆으로 기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20일 동안의 움직임이 수평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점점 올라가는 그런 등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네. 올라가는 등락폭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 종목을 사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운용을 했을 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움직임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올라가는 그 폭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면은
사실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왜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럼 이게 더 이상 안 오르네? 그럼 나는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매도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랜빌의 법칙에서도 같이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는 같이 한번 매도를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동평균선이 이제 우상향의 각도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네. 주가가 등락이 있어도 본격 매도 타이밍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그린빌의 투자의 매도 법칙을 좀 보면 네. 아까 우리 차트도 이게 청취자분들 못 봐셔서 좀 아쉬운데 네, 그렇죠. 한두 번 정도 주가가 이 네. 터치를 합니다. 네. 터치했다가 올라가고 터치했다 올라가게 하면서 한 두 번만 만나면은 이걸 그려보시면 쉬울 텐데 21선이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딱 이게 눕기 시작합니다. 네네, 예, 맞아요. 이게 네. 쭉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이제 우상향이 깨지기 멈춥니다. 시작하는. 예, 네. 그럴 때 확 주가가 떨어질 텐데 네. 그때는 거의 손절하는 게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랜빌의 이 의견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이제 손절까지 가기 전에 음.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21선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을 때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예, 거죠. 왜냐하면 손절까지 가면은 예. 결국엔 수익이 있었던 것도 다 반납을 하고 네. 결국엔 마이너스가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한 번 만났다가 다시 주가가 오르다가 두 번째 또 떨어지면서 만날 때는 네.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네, 슬슬 이제 네.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제 슬슬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가봐야 되나? 네. 라는 고민을 상당히 해봐야 되는 그런 네. 시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본 그랜빌의 이제 매도 법칙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이제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 예, 네. 그건 뭐 쉽겠네요. 이제 네네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 중장기, 특히나 중장기일 때가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요. 네. 예를 들어서 61선이라든지 120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는 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역배열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을 정도로 아,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네.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를 네, 그 이유가 음.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이동평균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자,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120부터 이제 60 이 순으로 계속 떨어지고 네. 있다라는 거잖아요. 장기가 맨 위편에 있고요. 그렇죠. 단기가 맨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로 좀 들어보면은 결과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종목에 발목에 잡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주가가 올라와서 한참 동안 계좌에 마이너스 30%, 막 50%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그게 본전이 왔어요. 그러면 과연 그 상황에서 네.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종목을 더 끌고 갈까요? 아니면은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까요? 네. 이 질문을 딱 드렸을 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본전 심리에 대한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폭을 줄여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매도를 하는 사람보다 매수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정 가격에 왔을 때 매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이제 매수한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네. 이게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직면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거 돈을 넣어가지고 주가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올라가다 탈출시켜 주는 거죠. 먼저 그렇죠. 들어와 있던 네. 분들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엔 내가 고점에서 팔면은 고점에서 사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고 네. 내가 수익을 보면 그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식이 그런 건데 우리 차트로 한번 사례를 볼까요? 네, 차트로 좀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네.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60이랑 120 사이에서 주가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120선을 돌파를 해주기는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 상승하다가 이제 점점 봉 자체가 작아지기 시작하죠. 네. 그 얘기인 즉슨
결국에는 매수를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줄어들고 있으니까 봉 자체가 캔들 자체가 짧아지는 거고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점점 매수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또 하락을 하게 되죠. 그게 점점 사주는 사람들은 없고 팔고 싶은 사람들만 많아지니까 결국엔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일정 라인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바로 팟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올라가는 5일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게 보시면 지금 꼭대기에 보시면 옆으로 이제 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변곡점이 나오거든요. 그런 시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중요한 이평선들이 이탈이 됐을 때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네. 저희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네. 일단 차트 이동평선이 역배열로 돼 있고 네. 우상향이 아닙니다. 네, 뭐 우상향이죠. 수평이거나 네. 우하향으로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주가는 맨 밑에 있는 단기보다도 더 밑에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그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5일 돌파, 60일 돌파하면서 막 커가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실은 이게 새로운 에너지를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지금 우리 그렇죠. 하창원 본부장이 주의하라는 것은 또 그랜빌도 왜 매도를 하라고 하냐면 이미 물린 분들이 있다.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물량을 왕창 던지기 때문에 네. 밑에서부터 끌고 온 매수자들에게 그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내가 먼저 이제 팔고 나오는 게 이제 좋다라는 두 번째 법칙을 전해줬고요. 네. 지금 차트 보시는 분들은 지금 네. 보면은 옆에 저기 노란 막대기들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매물대 네, 표현하는 매물대. 네. 매물대고 저도 저거를 요긴하게 쓰거든요. 저 우리, 되게 좋습니다. 네. HTS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매물대 뭐 체크만 하면 바로 땅 생깁니다. 네네네, 진짜 맞아요. 쉬워지는데 네. 지금도 보면은 가장 큰 매물대 벽에 맞고 그쵸. 이제 쭉 주가가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큰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저기서 매수했던 매수세는 진짜 다 탈출시켜준 거죠 위에 분들을. 그렇죠. 네. 네. 결국엔 탈출시켜주고 이제 본인이 이제 발목이 잡히는 그런 네. 상황에 넘어가는 거죠. 예,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랜빌의 법칙 두 번째를 이동평균선으로 살펴봤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법칙이 남아 있죠. 네, 그거는 네. 다음 시간에. 네. 네. 오늘처럼 좀 여유 있게 하니까 좋네요. 좋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돈을 다루는 능력, 자산 관리를 위한 꿀팁까지 내 돈, 마이머니는 내가 케어한다. I don't care.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1993님, 강용수 씨 책도 읽고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네요. 강용수 씨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네. 저도 대단하진 책이 두 않습니다. 번이나 있어요. 우리 예, 예. 강용수 예, 예. 부자 아빠 강용수 대표가 쓴 네, 책을 네, 그래서 틈틈이 읽고 네, 있는데 네, 저 이런 거 좀 질문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제가 20, 30대한테 그 책들을 좀 권해주고 싶은데 네. 그 제가 못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권했을 때 네. 아마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이거 옛날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는 안 될 거야라고. 네, 네. 만약 그렇다면 맞습니다. 후배가 뭐라고 네. 그러시겠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아는 지식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되거든요. 네. 실천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잔뜩 있는 지식들은 쓸데없는 거예요. 간단한 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아껴 쓰고 저축하는 거. 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는 거. 여기서부터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원칙이에요. 근데 또 그게 안 통하죠. 최근에 그렇죠. 몇 년을 보면 예, 왜냐면은- 이 벼락거지라는 것 그럼요. 때문에 잘 그런 또 요즘에 이런 좋은 조언들이 잘 힘을 뭐 잃어온 것 같아요. 1년 만에 몇 억 모으기 뭐 이런 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 그런 방법은 모릅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네. 뭐 진짜 1, 2년 만에 20억을 번, 네, 네, 뭐 네. 30억을 번 20대 예. 막 이런 언론사도 릴레이 인터뷰를 예.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도 대단한데 대단하죠. 네, 근데 대단하죠. 또 우리 강용수 대표가 전하는 네. 그 기본기라는 게 예, 저는 이제 참, 대신 제 방식대로 하면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확률이 높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음. 뒷걸음질 수 없어요. 네. 계속 꾸준히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는 있는데 네. 미끄러질진 않아요. 네. 예.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음.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도 네. 절약의 이제 맞습니다. 시작입니다. 네. 이제 절약의 ABC고요. 네. 절약 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고 깁니다. 네. 뭐 이제 스타트를 끊어보죠. 절약. 네, 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절약 피 터지는 절약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저번에는 이제 변동 지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고 이번에는 월간 고정 지출을 하나하나씩 줄일 거예요. 근데 월간 고정 지출을 줄인다는 거는 여기서 10,000원만 줄여도 네. 10년이면 120만 원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래의 가계부가 뭐 최소한 한 달, 두 달은 땡겨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단돈 10,000원, 5,000원이 됐든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계속 목표는 다가오는 거죠. 보는 관점이 아주 다르네요. 네. 왜냐면 우리는 이제 고정 지출이니까 이거는 못 당연하다고 줄이지, 못 생각하죠. 줄이지라고 할 기본이라고. 텐데 우리 강용수 대표는 네네. 매일 쓰는 고정 지출이기에 예. 줄이면 크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그래서 거네요. 네. 이제 고정 지출 저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면요. 전기세 있고요, 아파트 관리비, 네. 도시가스비, 인터넷 요금, 전화기, 휴대폰 요금, 유선 TV 요금, 뭐 이런 거, 보험료, 보험료. 예. 네. 대출금, 리스료, 렌탈료, 학원비, 모임회비, 월세, 할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하나씩 월세를 이제 어떻게 줄여나갈 깎습니까? 거예요. 예. 네. 그렇죠. 한번 이제, 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전기세 한번 절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기의 유형은 빚을 내거나 가열을 하거나 네. 운동 에너지, 회전하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해서 빨래를 하는 거니까 회전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래요? TV 네. 같은 거는 빚을 내니까 빚 에너지를 만들고 네. 드라이기라든지 다리미 뭐 커피 포트 이런 거는 가열 에너지죠. 그러면 어떤 게 전기를 많이 쓸까요? 가열? 네, 가열이 많이 쓰죠. 근데 네. 가열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네. 많이 안 써요. 아, 잠깐 써요. 드라이기를 하루 종일 틀지 않잖아요. 네. 전기 포트를 하루 온종일 틀지 않고 다리미도 하루에 한 30분, 10분 안 쓸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쓰는 녀석들을 공격해야 돼요. 뭡니까? 네, 그래서 빛.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 빛 에너지를 많이 네. 쓰고요. 네. 그런데 또 이상하게 빛도 아니고 애매한 게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보면은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셋톱 박스 있잖아요. 뭐 요 케이블 녀석이- TV? 예. 뭐 우리 보면은 IPTV에 네, 아주 셋톱 예, 박스 있잖아요. 예. 이 녀석이 전기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래서 TV를 끄면 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 꺼집니다. 아. 그걸 꺼도 예. 거기 잔열이 계속 플레이되고 있어요. 이 녀석은. 예. 걔 파워를 꺼놔도 왜냐면 집에 가서 안 트시는 상태에서 예. 거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뜨끈뜨끈합니다. 그럼 그 오프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 멀티탭을 사용하시는데 어. 그러니까 거의 텔레비전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 옆에 뭐 있죠. 네. 홈시어터라든지 뭐 같이 있으니까 그쪽에 멀티탭을 사용하시는데 개별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녀석들만 키시면 돼요. 음. 그런데 이 주로 전기 많이 잡아먹는 놈들이 리모컨 달린 제품들 있잖아요. 예. TV, 예. 뭐 여러 가지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있잖아요. 요즘 다 달렸는데. 예, 다 달렸죠. 요즘 그런 웬만한 건, 녀석들은 네. 이 언제 리모컨으로 누를지 모르기 때문에 음. 항상 전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 시켜놓고 예, 있죠. 예. 예. 항상 그렇기 예. 때문에 쓰지 않지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녀석은 다 이 멀티탭을 이용해서 꺼버리자. 멀티탭은 싸니까 네. 이런 거 몇 개 네. 사가지고 네. 중간중간에 놓으시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 스위치 있는 멀티탭. 그렇죠. 네. 각자 스위치가 있는 네. 게. 그래서 이제 출근하실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 멀티탭을 끄고 출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리모컨 있는 제품들도 관리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전기밥솥에 보온 기능 쓰는 게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요? 네, 그거 모르셨어요? 얼마나 많이 먹길래? 그거는 왜냐면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기를 제일 많이 먹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이기 이거는 잠깐 쓰니까 괜찮은데 네. 보온 기능은 계속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밥을 좀 약간 좀 그때 먹어야 되겠네요. 밥솥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네. 그걸 가열하는 건 일시적인 거니까 네. 뭐 15분 정도는 밥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보온 기능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기 잡아먹는 귀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온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면 덜어놓고 바로 이제, 먹어야죠. 예, 예. 찬밥으로 해놨다가 찬밥으로 해놨다가 렌지에 돌려 렌지에 먹는 게 돌려 먹어라. 합리적이라는 거죠. 예. 네.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네. 전기를 아끼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집에 있는 전구를 교체하셔야 돼요. 네. 이제 뭐 요즘에는 LED 등 많이 쓰시잖아요. 이건 근데- 뭐 저도 예, 실천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단히 장미 전구 같은 경우는 등을 사서 교체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50% 에너지 효율이 이제 절감이 돼요. 네. 근데
주로 이제 거실 등 같은 경우에 이제 36와트, 55와트 그 등을 사용하거든요. 형광등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등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또 교체를 하라고 하면 좋죠. 근데 좋다고 그래서 해서 했는데 좀 근데 그걸 달면 되게 네. 비싸거든요. 한 네. 50만 원 뭐. 거실에는 좀 큰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교체하지 마시고 아 그래요? 네. 네. 모듈만 판매를 해요. 모듈? 예, 모듈. 예. 그러니까 LED 모듈이라 그래 가지고 예. 그 갓을 띄고 네. 형광등하고 안전기를 띄고 거기다가 부착만 하면 되는 제품들이 나와요. 스스로 할 수 예, 있습니까? 그럼요. 그냥 간단한 뭐 그냥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사용 설명서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웬만하면 할 수 있다. 아, 그럼요, DIY 할 수 그럼요. 있다. 예. 그런 거 하면 예. 또 멋있습니다. 남편이 생전 안 하다 주말에 탁 등 갈면 멋있고 비용이 뭐 한 2등 정도 해봤자 뭐 한 15,000원 이 정도면 인터넷 살 수 있거든요. LED 모듈. 예, LED 모듈. 그러니까 LED 실제 등을 전기료 말고. 효과는 진짜 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거실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자녀들이 또 방에 들어가서 음. 뭐 중고등학교 되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네. 그 친구들 방 해주고 어. 안방은 주로 안 들어가니까 네. 그건 뭐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네. 고장 나면 하시면 돼요. 근데 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등들을 이게 모듈 형태로 바꿔서 끼우시라는 거예요. 이게 등이 너무 새 거잖아요. 그게 비싸니까 네. 그 안에 있는 키트만 바꾸는 거지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는 오히려 절약하자고 비용은 좀 해놓고 듭니다. 네, 솔직히. 절약하자고 그러면서 그게 비용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ED 모듈. 네네. 그리고 또 다음 방법은 5인 가족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네.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예. 요즘 5인 가족은 대가족이죠, 그죠? 요즘은 그렇죠. 네, 대가족이면 30% 할인하고 있어요. 뭘요? 전기료를. 전기료를 예, 예. 신청하면 됩니까? 그럼요. 음. 한전에 신청하시면은 그 등본상에 5인 이상 거주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자녀도 가능하죠. 이게 자녀가 3명이신 분들도 되고 네. 예를 들면 그것만 알고 계시는데 부모님을 모셔서 5인 이상이 돼버리면 30%를 깎아준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요? 다음 또 팁이 있는데 요즘 TV가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정말 많고 네. TV도 잘 이제 점점 안 보고 있죠. 니즈가 없어졌어요. 젊은- 네. 예. 그래서 그냥 뭐 컴퓨터는 있는데 음. 혼자 사시는 분들이 TV를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뭐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고 이러시니까 음. 그래서 TV가 없으면 TV가 없다고 신고를 하시면 시청료를 안 떼갑니다. 맞습니다. 시청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신청하는 곳이 있죠. 예. 한전 123으로 전화하시거나 네. 아파트 사시면 관리사무소 가셔서 우리 집 텔레비전 없는데요. 그러면 예, 신청서 하나 주세요. 그럼 거기다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아파트 같은 게 관리사무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한전 123 전화하시면 직접 와서 TV 없는 거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 달부터 이제 좋습니다. 시청료를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전기세 아끼면은 정말 에이스제 할 만큼 했죠? 아, 그런데요. 이제 다 한 거죠? 이게 네. 중요한 거는 여름에 에어컨 쓰시잖아요. 한 방에 다 날라가. 네, 한 할증이 방 여름에. 있어서 네. 400kWh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할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생활 습관이 준비가 되면 네. 여름에 할증을 많이 안 내요. 근데 기본적으로 400 이하로 350W 이 정도 쓰시는 분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쓰게 되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8만 원, 10만 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세는 한 4만 원, 3만 원 나오는 게 적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습관으로 꾸준히 했을 때 여름에 여름철에 에어컨을 쓸수 있는 에어컨으로 거예요. 했을 때 네, 우리가 확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여름에 버텨낸다 이 절약이. 폭탄 맞잖아요. 네, 폭탄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아껴놓으면 네. 그 할증폭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음. 넘기더라도 살짝.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 저도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여름에 7월, 8월에 다 안 쓸 수는 달린다는데 없잖아요, 에어컨을. 이게 예, 오히려 해야 덜 그렇죠, 날린다. 그렇죠. 예, 예, 에어컨으로. 그렇죠. 난방비까지 가볼까요? 예, 다음은 이제 난방비인데요. 난방비야 뭐 보일러 안 틀면 뭐 난방비 안 나오는 거 내복 아니겠습니까? 입는다. 아, 실내에서 뭐 옷을 내복 더 입고 양말 그건 뭐 신고. 예. 당연한 건데 예. 제가 보일러를 가디건 틀어 입고. 마라, 온도를 조절해라 말아라 할 거는 아니고 네. 그냥 절약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옷 말고. 입어라 이런 거 그거는 뭐 말고. 다 아시잖아요. 네, 네. 뭐 온도 내리면 되고 옆집 가운데 낑긴 집 사면 좋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코너 집 안 사거나 위아래 집 안 사면 뭐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수전이 있어요. 수전 양치하는 수전. 예. 수전을 보시면 왼쪽으로 틀면 온수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틀면 찬물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 소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씻으실 때 어디다 놓고 쓰세요? 찬물이요.
찬물에 넣고 쓰세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운데로 그냥 올려요. 그런가요? 찬물로 옮기시나요? 여기 찬물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물로 돼 있으면 거기로 올리는데 네, 네. 가운데로 돼 있으면 가운데로 올려. 위로 올리지. 의도적으로 밀진 않죠. 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밀고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거에 생각이 잘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걸 갖고 너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올려라. 네. 이렇게 잔소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실질적으로 손을 잠깐 쓰거나 양치를 할 때 물을 조금밖에 안 쓰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운데로 올려버리게 되면 네. 찬물 뜨뜻한 물을 쓰지도 않으면서 보일러가 돌아가요. 온수 보일러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잔소리를 매번 할 수가 없는 거고 자녀가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서 맨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밸브를 잠가 놓는 거예요. 온수 밸브를. 온수 밸브를. 네. 밑에 보면은 앵글 밸브라고 네. 레바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그 녀석을 네. 통상적으로 잠가라. 왼쪽에 있는 녀석이 온수 밸브거든요. 네. 이 녀석을 잠가놔요. 네. 그리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수저는 찬물만 나와요. 네. 그 여름에도 뭐 설거지 할 때도 딱히 온수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도 싱크대 밑에 있는 밸브에 온수 쪽을 잠가 놓는 거죠. 그럼 다시 언제 트냐? 추울 때 틀면 돼요. 나 뜨뜻한 물 필요한데 근데 샤워는 여름에 또 온수를 해야 되잖아요. 고기를 제외하고는 다 잠궈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해볼 만한 게요. 저희 네. 집은 이제 남자가 많거든요. 네네. 또 제가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거의 찬물로 다 하니까 음. 그게 잠가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예. 의도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차하면 돌리네요. 예, 근데 예. 보일러가 돌고 안 도는 줄 음.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조용한데. 그렇게 되면 예, 그것이 예. 큰 틀에서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보일러를 그렇죠. 안 돌게 보일러가 하니까. 안 돌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숨은 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예. 난방비 관련해서 뭐 또 없을까요? 난방비는 뭐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로. 요 정도까지. 네. 예.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고 그 외에 이제 앞서 예, 제가 우리 많습니다. 고정 지출줄에 보험료 같은 것들도 진짜 궁금했었고요. 그렇죠. 또 이게 뭐 대출, 보험료 간략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보험이자고 간략히는 좀 시간이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궁금증으로 왜냐하면 음. 보험료 진짜 많이 나갑니다. 다들 보험 이거 두세 개씩 엄청나게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예.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 아빠 강용수 대표였습니다. 내 취향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이 시간에는 투자를 즐겨보겠습니다. 투자는 즐거워. 투투젤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동현 애널리스트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음악 네. 저작권 투자가 네, 꽤 여기저기서 네. 제가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또 아. 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윤동현 애널의 힘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네. 여기저기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좀. 네. 많이- 아니면 우리 목돈 연구소의 힘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너무 급작스럽게 이게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네. 저도 좀 놀라고는 있는데요. 실은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아예 ETF의 그 인덱스처럼 음악 네. 저작권 지수가 생겼다. 이제 네. 앞으로 더 보기가 좋아졌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주식처럼 시황을 보죠. 일주일간 어땠습니까, 우리 저작권 시장? 네. MCPI 음악 저작권 지수가 이제 220선에 가까워지면서 네. 지난주에 비해서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이게 지난주에 비해서 15% 상승했다. 네. 뮤직하우를 통해서 공유된 저작권들의 시세가 전체적으로 15% 상승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런 이유가 이제 수익률이 예적금보다는 높지만 안정적인 자산을 찾는 니즈들이 좀 강해지고 있고. 또 유동성 자체가 많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렇게 돼서 판매 건수 대비 구매 건수가 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세가 상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했었었고 네. 그랬을 때 막 약간 투자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 또 15% 이상이 또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하락에도 유념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또 더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당연히 염두는 해둬야겠죠, 하락에. 예. 좀 그래도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은 네, 해주세요. 저작권은 좀 자산 특성상 음. 매월 저작권료 수익을 받는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자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길 바라고요. 네. 상승 시장에서는 꼭 현재 가격 대비 연별 저작권료 수익을 잘 확인하셔서 합리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연별 수익률 같은 것들은 이제 쭉 통계를 볼 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과거 저작권료도 다 보실 수 네.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이게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확인하라는 건데
그래 옥션 거기서 지분 받을 때 우리가 한 3주 전이었었나요? 얘기할 때도 네네. 한 뭐 연 8%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아요. 이건 또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즈원 노래가 네. 연 200% 이상의 수익률이 났다? 네. 이게 이건 수익률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난 게 아니라 수익률이 이제 지금까지 받은 수익률이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이건데 이렇게 되죠? 네. 이게 좀 높게 잡힌 이유가 뭐냐면 네. 이 곡을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수령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수령액이 8% 정도로 될 거다라고 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좀 발매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곡이거든요. 예. 그래서 초반에 저작권료가 높게 잡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차츰 조금씩 하락은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받은 저작권료 대비해서 옥션 시작가를 설정하게 되니까 236%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예. 매체별 저작권료의 발생 주기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예. 약간 어려워지는데. 네, 좀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곡이 들려지고 불려지는 시점과 음. 저작권료가 정산되는 시점 좀 차이가 난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앨범 판매, 음. 저희가 물리적으로 앨범 CD 같은 걸 사는 거는 음. 판매되고 바로 다음 달에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솔레미오 곡이거든요. 이 곡이 네네. 이 곡은 발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는 않았지만 앨범 판매로만 이렇게 저작권료가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곳에서 발생된 저작권료가 아니라 네. 앨범 저작권료만 높게 받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은 200% 넘게 잡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노래를 어떻게 좀 들어가려고 하는 분은 네. 연 200%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236%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네. 아이즈원이 좀 강력한 팬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팬덤이 높다 보니까 앨범들을 사는 얼마나 팔렸는데요? 이게 지난 1월 한터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한터 차트가 앨범 판매량을 집계하는 차트이거든요. 네. 여기서 36만 장이 판매된 건데 36만 장이요? 네, 36만 장이 판매됐는데 아, 그랬기 때문에 이정사는 바로 돼서 네. 바로 그 연 200% 이상 나온 게 이게 아니 36만 장이나 그렇죠. CD를 구입했다는 거죠? 네, CD 이 앨범 물리적 앨범 판매 그게 어. 36만 장. 이게 역대 걸그룹 음반 초동 이게 탑 4위에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높게 팔린 거죠. 이게 이제 아이즈원의 팬덤의 힘이네요, 정말.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 판매된 전산 금액을 뮤직하우에서는 과거 12개월 저작권료 수익률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12개월이 안 되면 연환산돼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오솔로미오를 들어가실 분은 이 초반에 나온 이 수익률은 정말 네, 이제 이건 이제 못 들어가죠. 지금 이후에 들어간 분들은 그렇죠. 예, 이제는 앨범 판매 말고 저작권료가 얼마 나올지 스트리밍 쪽에서 얼마 나올지 좀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네.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투자를 이제 앞으로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 테크닉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테크닉.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뜰 것 같다 안 뜰 것 같다 뭐 그런 팁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대중성을 확보한 음원의 경우에는 네. 발매된 첫 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앨범 판매들이 있으니까 가장 많은 저작권료가 발생하고요. 네. 3년에서 5년 동안은 조금씩 감소한 후에 안정되는 공통된 패턴을 보입니다. 네. 가수 팬덤 장르에 따라서 좀 곡마다 패턴이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실제 정산되는 저작권료는 그때 가서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갖고 온 화두는 OST잖아요. OST. 그렇죠. OST인데 약간 이야기의 시작은 웹툰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웹툰이 드라마 되고 드라마가 OST 되고 뭐 이런 구조 때문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요즘- 웹툰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 아들들도 맨날 웹툰만 보고 이거 알고 있죠, 저는. 진짜 혹시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잘 네. 그럼 예전에 만화 같은 거 엄청 봤죠. 네. 만화 어떤 거 혹시 좋아하세요? 뭐 원피스부터 해서의 슬램덩크부터 해서 저도 꽤 네. 봤습니다. 저도 네. 슬램덩크 진짜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좀 만화 하면은 만화 책이 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웹툰이라고 해서 맞아요. 웹툰이 막 저 미생까지는 봤거든요. 아, 웹툰으로. 미생도 예. 엄청 재밌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웹툰이 안 가요 손에. 네. 이게 손에 저는 이 단행본이 세대인가 봐요. 근데 단행본도 매력이 있어요. 네. 그 매력이 있는데 요즘에는 웹툰이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네. 웹툰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K 웹툰이 또 네. 지금 또 진짜 왜 이렇게 잘해요 이런 쪽 다 우리가.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웹툰이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웹툰이라는 단어 자체 그리고 웹툰이라는 그 컨텐츠 자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한국을 넘어서 좀 세계 컨텐츠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웹툰은 만화랑은 좀 다르게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네. 위아래로 스크롤되는 점 그렇죠. 그리고 BGM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신기술 막 그림이 움직이는 그런 신기술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웹툰의 특징이고 네. 만화와는 좀 다른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된 이유죠. 네. 해외에도 좀 있어요. 전자기기들로 핸드폰으로 만화를 볼 수는 있는데 모바일에 최적화됐다기보다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단행본 이런 것들을 스캔해서 보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디 가서 외국에서도 웹툰은 K 웹툰이 종지국이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겁니다. 시작은요. 네, 맞아요. 뭐 만화는 일본이 애니메이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웹툰은 K 웹툰. 네, 게다가 요즘엔 이 K 웹툰의 웹툰이 모든 이 영상 컨텐츠의 시작이 되고 있다. 근데 네. 여기서 뭐 드라마, 뭐 게임, 뭐 영화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나 요즘에 드라마 나빌레라 네.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 이런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네. 다 웹툰들이 드라마화된 예.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스위트홈이라는 웹툰이 드라마화되면서 네. 세계적으로 인기를 좀 끌었는데요. 이렇게 웹툰은 약간 웹툰만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 IP 이렇게 봐서 좀 그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장 규모가? 시장 규모는 KT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에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현재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이런 세계로 웹툰이 뻗어나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그 번역만 하면 되잖아요. 네, 제가 번역만 어린 하면 시절에 일본 만화 이렇게 봤던 거 똑같은 구조겠죠. 네, 예, 그리고 단행본으로. 예. 그 현지에서 작가도 섭외해가지고 새로 또 만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향후 그 규모가 가파르게 당연히 성장할 수 있겠죠. 예. 잠재 시장만 한 100조 원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을 IP 시장으로 바라본다면 그 음.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겠고요. 플랫폼으로 완전 키워야죠, 우리도 이제. 네, 네. 네이버 웹툰 네. 이런 쪽이 네. 플랫폼화 엄청 그렇죠. 커지고 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랑 좀 약간 엮어보자면 그렇죠. 웹툰 시장이 커질수록 음악 시장에도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다 OST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하면 그 음악도 같이 흥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이건 나중에라도 이 OST만 따로 우리가 한번 네. 좀 분석을 하고 우리 네네.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네. 본인만의 숨겨진 알짜 네. 종목도 좀 공개하면 좋을 텐데 네. 현재 이미 거래가 좀 잘 되고 있는 OST들 저작권 거래가 잘 되고 어떤 곡들이 있죠? 이번에 인기 차트 상위권을 좀 한번 차지했었던 네이버 웹툰 바른연애의 길잡이의 테마곡 러브데이라는 곡이 있고요. 네. 그걸 비롯해서 도깨비의 OST인 크러쉬의 뷰티풀 이곡도 많이 있고. 들은 것 같아요. 네, 뷰티풀 뷰티풀 러브. 맞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가든의 OST 그 백지영 씨의 그 여자. 이거 아직도 있습니까? 네, 그거 있습니다. 아직도 상위권에 있어요. 상위권에 차트 상위권에 있지 않은데 어디선가 많이 들리는.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제 말씀은 저작권 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작권 상이 있습니다. 그 여자도 있고 그 남자도 있지 않나요? 그 남자도 있는데 네, 그 여자만 네, 그 여자만 일단 상에 거래하실 있고요.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광해라는 그 영화 네. OST들을 묶어서 또 살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앨범 단위 곡들도 옥션 하고 있으니까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네, OST 중에서 네. 제가 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네. 좀 추천드릴 만한 곡이 백예린 씨의 다시 난 여기 이런 곡이 있어요. 이게 그 곡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죠? 바로 사랑의 불시착. 네, 드라마.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네. 2021년 4월 기준으로 유튜브 뮤비 조회수가 3천만 회 이상입니다.
네. 평균적인 OST 음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높은 조회수고요. 백예린 씨의 독보적인 음색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지금 시세는 어떻죠? 현재가 대비해서 연저작권료 수익률은 13%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매된 지 2년이 안 됐으니까 저작권료가 그래요? 네, 조금 사랑의 하락할 수 있다. 불시착이 그랬나? 네, 아직 2년 간당간당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츰 하락할 수 있다. 이 점은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락할 수 있는데 이거를 추천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게 요즘에 네.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일본 아. 넷플릭스에서 1위로 추천하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그럼 일본인들이 또 그 네. 뮤비를 볼 테니까. 네, 일본인들이 또 그 드라마 보고 그럼 뮤비 거기 또 보고, 음악이 또 흘려 나가니까. 네, 그러면 또 정산되고 저작권료 음. 받을 수 있죠. 네. 중요합니다. 백예린의 난 여기라는 곡을 일단은 네, 추천 줍니다. 네. 이거 역시 모든 투자의 결과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뮤직하우 윤동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조금 전 윤동현 애널리스트가 음악 저작권으로 추천한 노래였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OST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 곡 들으면서 마칩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나의 마음이 움직여 그냥 길을 따라 걸어가도 다시 여기